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어요. 건강한 성인 44명한테 20분 동안 스트레스를 주는 작업을 시켰더니 그 짧은 시간 안에 혈액 점도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단 20분 만에요. 오늘은 왜 스트레스가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끈적해질까요? 이건 우리 몸의 생존 본능이에요. 몸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비상 모드에 들어가거든요. 원래 이 반응은 사바나 초원에서 맹수한테 쫓길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호랑이가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라 도망쳐야겠죠? 근데 도망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긁히고 찢기고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이 미리 대비를 합니다. 피브리노겐이라는 혈액 응고 단백질을 늘려서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다쳐도 피가 빨리 굳도록 준비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피브리노겐이 올라가면 혈액 점도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입니다. 상사한테 혼나도 자식이 말 안 들어도 돈 걱정을 해도 몸은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맹수한테 쫓기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린 맹수는 없잖아요.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목숨이 위험한 것도 아닌데 몸만 비상사태예요.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뉴스 보면서 짜증나고 은행일 보러 갔다가 기다리느라 스트레스 받고 자녀한테 연락 안 오면 걱정되고 이런 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때마다 몸은 위험해, 도망쳐야 돼 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도망치세요? 아니죠.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몸은 뛸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안 뛰니까 준비해 놓은 게 고스란히 몸에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 연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스 셀리에 박사가 1936년에 이미 밝혀낸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혈액 응고가 쉬워지는 건 전부 도망치기 위한 준비라고요. 안 움직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떡이 생깁니다. 끈적해진 혈액이 좁은 혈관을 지나가면서 뭉칩니다. 혈전이라고 하죠. 원래는 적혈구들이 하나하나 부드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피브리노겐이 많아지면 적혈구끼리 서로 뭉치게 돼요. 연구에 따르면 피브리노겐이 적혈구 표면에 붙으면서 덩어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혈관이 늘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도 올라가거든요. 빨리 혈액을 보내려고 혈관을 수축시키니까요. 그런데 이 높은 압력을 계속 버텨야 하니까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탄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소화가 안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은 소화기로 가는 혈류를 줄여버려요.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복통을 겪을 확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진짜 혈액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몸이 왜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고 혈압을 올렸겠어요? 근육을 쓰라고 도망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근육을 쓰면 됩니다. 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끈적해진 피를 근육이 다 빨아들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큰 근육들이 혈액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점도가 좀 높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전부 다 쓰니까요. 혈압이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높아진 압력을 혈관이 혼자 버티면 부담이 되지만 근육이 혈액을 빨아주면 그 압력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돼요. 이게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줍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에 혈압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산화질소 분비 증가와 말초혈관 저항 감소 때문이라고 해요. 자, 운동이 끝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계단 좀 오르고 나면 처음에 힘들어도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으세요? 어깨가 좀 펴지고 머릿속이 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착각이 아닙니다. 진짜로 몸의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삼성 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운동 후에 수축기 혈압이 5에서 8mHg 정도 떨어지고 이 효과가 무려 11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완기 혈압도 6에서 8mHg 떨어지고 6시간에서 8시간 유지되고요. 운동을 끝내는 순간 몸이 신호를 받습니다. 비상사태 끝! 이제 안전해! 그러면 혈액 점도를 올리던 것도 멈추고 혈압을 높이던 것도 멈추고 다시 평상시로 돌아갑니다. 교감신경이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이완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하루에 한 번씩 몸에게 괜찮아, 안전해 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 높으신 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격한 운동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막상 산에 갔다 오면 혈압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큰 근육들이 혈액을 다 빨아들이니까 혈관에 가는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운동이 완충작용을 하는 겁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고혈압 환자들이 60% 강도로 운동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혈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운동 후 심박수는 올라가 있는데 혈압은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건 말초 저항이 감소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아무 준비 없이 격하게 뛰면 안 됩니다. 워밍업하고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강도를 올리면 몸이 다 적응합니다. 혈압 높다고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오히려 혈관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운동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계단 운동입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약 50만 명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하면 조기 사망 위험이 24% 줄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사망할 위험이 39%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20층 이상 걸어 오르는 사람들이 20층 미만으로 오르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21% 낮았어요. 하루에 8층 이상 오르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33%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고요. 칼로리 소모도 확실합니다. 30분 기준으로 빠르게 걷기가 120칼로리인데 계단 오르기는 221칼로리예요. 거의 2배입니다. 특히 겨울에 딱 좋습니다. 밖에 안 나가도 되고 날씨 영향 안 받고 눈 뜨자마자 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 계단이면 충분합니다.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시면 무릎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할 것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계단 오를 때 자세가 중요해요. 핵심은 뒷발 무릎을 끝까지 펴는 겁니다. 무릎이 굽혀진 상태로 체중을 받으면 관절에 하중이 많이 걸려요. 근데 무릎이 쫙 펴지면 체중이 뼈를 타고 일직선으로 내려가서 인대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체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올라가 보세요. 중력 방향으로 수직을 유지하는 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3층만 오르고 내려보세요. 그것도 힘들면 2층만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릅니다. 이건 몸의 생존 본능이에요. 도망치라고 준비해 놓은 건데 우리가 안 움직이니까 다 몸에 쌓이는 겁니다. 해결책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 끈적끈적한 피를 다 갖다 쓰고 높아진 압력도 분산시킵니다. 계단 운동을 특히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5층만 올라가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걷기보다 칼로리 소모도 2배입니다. 매일 받는 스트레스, 운동으로 그 신호를 꺼주세요. 자,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표고버섯, 이것과 같이 드시면 콩팥이 녹아내립니다. 산속의 고기라 불리며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 표고버섯, 아마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실 건데요. 그런데 이 귀한 버섯이 특정 음식과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만 드시면 표고버섯만큼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혈관벽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혈관 청소부예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대표 식품으로 표고버섯을 꼽았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레티난이라는 항암 성분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깨워서 암세포와 싸우게 만드는 성분인데요. 실제로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유방암 발병률이 57%나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선정한 10대 항암 음식 중에 표고버섯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 렌티난 때문입니다. 꾸준히 드신 분들은 2주쯤 지나면 아침에 얼굴 붓기가 줄어들고 한 달쯤 지나면 계단 오르내리는 게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혈관이 깨끗해지니까 온몸 구석구석 피가 잘 도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좋은 표고버섯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표고버섯을 요리하기 전에 꼭 해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팔팔 끓으면 손질한 표고버섯을 넣고 2분만 데쳐주세요. 이렇게 한번 데쳐주는 것만으로도 퓨린 함량이 30%에서 60%까지 줄어듭니다. 퓨린이 뭐냐고요?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내는 성분인데 이게 쌓이면 통풍이 오거나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데친 물은 아깝다고 쓰시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싱크대에 버려주세요. 그 다음에 버섯을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퓨린은 빠지고 버섯살은 오히려 탱탱해져서 식감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버섯을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들깨탕입니다. 물 800ml에 다시마 한 장 넣고 끓이다가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5분 뒤에 이 데쳐둔 표고버섯을 넣어주세요. 거기서 5분을 더 끓인 다음 불을 약하게 줄이고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들깨가루는 꼭 마지막에 넣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넣고 오래 끓이면 들깨의 좋은 기름 성분이 산패돼서 오히려 몸에 안 좋아집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이 들깨탕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표고버섯도 잘못 드시면 제가 독이 된다고 했잖아요.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조합이 딱 3가지 있는데 이 3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첫 번째, 술과 내장 요리예요. 곱창이나 대창 같은 내장은 그 자체로 퓨린 덩어리인데 여기에 표고버섯까지 더해지면 요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술까지 드시면 신장이 요산을 내보내는 통로가 막혀버려요. 등산 다녀와서 막걸리 한 잔에 곱창 전골 거기에 건강 챙긴다고 표고버섯 추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조합이 딱 최악입니다. 통풍 발작이 오거나 신장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절대 피해주세요. 둘째는 짭짤하게 조린 장조림입니다. 표고버섯 장조림이 밥 반찬으로 정말 맛있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버섯이 간장물을 쭉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나트륨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수분을 붙잡아 두려고 하고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압력을 신장이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데 마치 낡은 정수기 필터에 고압의 물을 밀어 넣는 것과 같아요. 드시더라도 국물은 절대 밥에 비비지 마시고 버섯만 건져 드세요. 자, 셋째,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산에서 갓 따온 싱싱한 표고버섯을 기름장에 찍어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버섯은 채소가 아니라 곰팡이의 일종인 균류거든요. 생으로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온몸에 줄무늬 발진이 생기는 표고버섯 피부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신선해도 반드시 익혀 드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표고버섯과 찰떡궁합의 음식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들깨 말고도 이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돼지고기 수육입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군침이 돌죠? 돼지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 좋은데 기름기가 걱정되시잖아요. 이때 표고버섯을 같이 드시면 버섯의 식이섬유가 장에서 지방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단백질은 흡수하고 기름기는 빼는 거죠. 자, 다만 삼겹살처럼 불에 직접 굽지 마시고 물에 삶은 수육이나 찜으로 드셔야 됩니다. 찜기에 표고버섯을 깔고 그 위에 기름기 적은 앞다리살을 올려 써보세요. 고기 육즙이 버섯에 스며들면서 맛도 정말 좋습니다. 자, 또 하나는 미역입니다. 미역의 이 끈적끈적한 알긴산 성분이 몸속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해서 변으로 배출시켜 주거든요. 표고버섯이 혈관을 청소하는 동안에 미역이 장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표고버섯 미역국 한 그릇이면 혈관과 장을 동시에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50세 이후에 여성분들이 특히 통풍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폐경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 요산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걸 도와주거든요. 근데 폐경 이후에는 이 호르몬이 확 줄어드니까 요산 배출 능력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여성 통풍 환자의 80%에서 90%가 50세 이후에 발생해요. 그럴 때일수록 표고버섯을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서 몸을 지켜야겠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쳐서 퓨린을 빼고 들깨나 미역처럼 궁합 좋은 식재료와 함께 드시면 오히려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표고버섯에는 칼륨도 들어있는데 신장이 안 좋으면 칼륨 배출이 잘 안 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데치기를 2번이 아니라 3번, 4번 해주시면 칼륨까지 싹 빠질 수 있습니다. 신장 아프신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버섯의 식이섬유가 빈속에 들어가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혈관을 청소해주는 에리타데닌, 암 예방해주는 렌티난까지 정말 귀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다만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데쳐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장 보실 때 표고버섯 한 봉지 한번 담아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대로 데쳐서 드시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건강한 하루가 될 겁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입이 바짝 마르는 수준이 아니라 혓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아서 밤잠이 확 깨신 적 있으신가요?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누워도 또 마르고 또 깨고 하룻밤에 서너 번씩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 마셔서 해결되면 좋겠는데 입은 그대로 마르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정말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좀 하다 보면 입이 마르고 냄새까지 올라오고 목이 칼칼해서 물을 달고 사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밥 먹을 때는 또 어떠나요? 침이 안 나오니까 음식이 안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이 마르는 게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침입니다. 침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입 안에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큰 생수병 하나의 분량의 침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야 입안이 촉촉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소용이 없어요. 물은 그냥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리고 입안을 적셔주는 건 오직 침뿐이거든요. 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입안에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원래 침 속에는 세균을 잡는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게 입안을 계속 씻어주고 소독해주는 건데 침이 마르면 이 방어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막 번식하면서 냄새가 나고 입안이 헐고 잇몸병까지 생기는 겁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침이 안 나오는지 그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거든요. 보통 50대 넘어가시면 침 분비량이 확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부쩍 입이 마르다 싶으시면 이미 침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입마름을 방치하면 줄줄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로 충치가 급격하게 늘어요. 침이 치아를 보호해 주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이가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잇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치아 빠지는 거 대부분 잇몸병에서 시작하거든요. 단순히 양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침 속에 아밀라제라는 소화 요소가 있어서 음식물은 1차로 분해해 주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위장에 부담이 가는 겁니다.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온과 같으신 분들 혹시 입이 마르진 않으신가요? 자, 세 번째로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침이 세균을 막아주는 1차 방어선인데 이게 무너지면 감기도 잘 걸리고 입안 염증도 달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몸의 피로도가 확 올라가요.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신 분들 입마름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는 데는 세 가지의 큰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몸이 전투 모드로 바뀌면서 침 분비가 뚝 떨어집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입이 바싹 마르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교감신경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몸이 계속 긴장 상태가 되니까 침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강호흡입니다.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자시는 분들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를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공기가 계속 드나드니까 입안에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코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 쉬는 분들도 계시고 습관이 되신 분들도 계신데 이게 입마름의 큰 원인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침샘도 결국에는 혈액을 공급받아서 일을 하거든요. 나이 들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침샘까지 피가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손발 끝이 차가우신 분들, 입도 같이 마르시지 않으신가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피터 아그레라는 미국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아쿠아포린이라는 건데요. 우리 몸 세포에 물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이 아쿠아포린이 1초에 30억 개 이상의 물 분자를 세포 안팎으로 이동시킵니다. 침샘에서도 이 아쿠아포린이 있어서 혈액에서 수분을 쭉 뽑아다가 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통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이 잘 돌아야 돼요.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피를 온몸에서 보내는데 이 힘이 약해지면 말단까지 피가 잘 안 갑니다.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는 것처럼 침샘도 마찬가지예요. 침샘이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아쿠아포린이 아무리 있어도 뽑아올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스트레스도 한 몫을 하는데요. 우리 자율신경계에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침이 잘 나오는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교감신경만 항진되니까 침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침이 다시 잘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씹는 겁니다. 평소에 침이 1분에 0.3ml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음식을 꼭꼭 씹으면 최대 4ml까지 나옵니다. 10배가 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한 입에 30번 이상 씹어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으니 15번, 20번씩 늘려가며 습관을 들이시면 침 분비가 확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침샘 마사지입니다. 우리 얼굴에 침샘이 세 군데가 있어요. 여기 귀 밑에 귀 밑샘, 턱 아래 턱 밑샘, 혀 밑에 혀 밑샘. 여기를 자극해주면 침이 잘 나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귀 밑에서 시작해서 턱 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1분씩만 해주세요. 따뜻한 수건 올려놓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아까 혈액순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심장질환 발병률이 절반이에요. 심장이 튼튼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침샘까지 피가 잘 가니까 침이 잘 나오는 거죠.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30분 걷기만 해도 됩니다. 주 4회 이상 좀 숨차고 땀날 정도로 걸으시면 충분합니다. 자, 네 번째, 신맛 나는 음식입니다. 자, 레몬, 매실, 귤 같은 거 드시면 침샘이 바로 자극되는데요. 입에 딱 넣으면 침이 고이잖아요. 그게 침샘이 반응하는 거예요. 새콤한 과일 자주 드시고 사과나 당근처럼 아삭아삭 씹히는 것도 좋습니다. 씹으면서 침 분비가 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자, 이 입마름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커피를 끊으셔야 됩니다. 커피가 왜 안 좋냐면요. 일단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의 수분을 쫙 빼내요. 그리고 커피가 산성이거든요. 입안이 산성이 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도 마르고 냄새도 나는 거죠. 그러면 디카페인은요? 하실 수 있는데 이 디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만 뺀 거지 산성은 똑같아요. 커피는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술하고 담배입니다. 둘 다 침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술 드시고 다음날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잖아요. 그게 알코올이 수분을 다 빼가고 침샘 기능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마름을 해결하시려면 이 두 가지는 꼭 줄이셔야 해요. 자, 세 번째, 입으로 숨 쉬는 습관입니다. 특히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자시는 분들, 테이프 붙이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시면 밤 사이에 입 마르는 게 확 줄어듭니다. 입이 마르는 건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스트레스, 구강호흡, 혈액순환 이 세 가지가 원인이고요. 침이 안 나오면 충치, 소화장애, 면역력 저하까지 줄줄이 문제가 생겨요. 해결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한 입에 오래 씹기, 침샘 마사지, 귀 밑에서 이 턱 밑에까지, 하루에 30분 걷기, 신맛 나는 과일 챙겨 드시기, 그리고 커피, 술, 담배는 줄이시고 코로 숨 쉬는 습관 들이세요. 입마름은 약을 처방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오늘 알려드린 이 네 가지를 실천해 보시고 입마름을 방지해 보세요. 혹시 버터 드실 때 찜찜한 적 있으세요? 혈관 막힌다, 살찐다,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그래서 마가린이나 식물성 버터로 바꾸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한때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TV 광고에 나와서 버터 끊고 마가린 드세요 라고 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까지 나서서 식물성 기름을 추천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마가린이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버터는 왜 누명을 썼던 걸까요? 해외에서 한 건강 전문의가 아주 파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10일 동안 버터를 100스푼, 그러니까 1.4kg 넘게 먹어본 거예요. 미국 심장협회 권장량의 8배나 넘는 포화지방을 섭취한 겁니다. 상식대로라면 혈중 지방 수치가 치솟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중성 지방 수치가 56에서 54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혈당도 95에서 84로 내려갔고 인슐린 수치까지 좋아졌어요. 체중은요,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버터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 기름 덩어리 아니야? 혈관에 안 좋대 하시면서요. 그래서 식용유랑 마가린만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터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먹어온 음식이에요. 우유에서 지방만 분리한 거니까 자연식품이죠. 그런데 마가린은요,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가공식품입니다.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을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버터처럼 굳힌 거예요. 그런데 왜 자연식품인 버터가 나쁘다는 인식이 퍼졌고 가공식품인 마가린이 건강식품 취급을 받았던 걸까요? 20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품산업계와 정치권이 영양학 연구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포화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물성 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다라는 주장이 과학적 진실처럼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버터는 혈관을 막는 음식, 비만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이 건강의 대안으로 떠올랐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버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모든 문제는 마가린을 만들 때 쓰는 경화유,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이었던 거예요. 이게 오히려 심장 건강에 훨씬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에 버터는 수십 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셈이에요. 진범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버터가 실제로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버터는 약 80% 이상이 지방이고 15% 정도가 수분, 나머지가 소량의 단백질과 유당입니다. 지방 중에서 포화지방이 약 65%, 불포화지방이 약 35% 정도 들어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지방식품에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섞여 있어요. 올리브유에도 포화지방이 있고 버터에도 불포화지방이 있습니다. 식물성은 좋고 동물성은 나쁘다는 공식 자체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버터에는 아주 귀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부티르산이라는 단쇄 지방산이 있는데요, 이게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도 풍부하고 비타민 D, E, K2도 소량 들어있어요. 특히 목초를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는 색깔이 더 노란데 그 이유가 풀에서 온 카로티노이드 성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버터는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기능성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성분이 좋다는 건 알겠어. 근데 실제로 먹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실제로 버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 후기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포만감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침에 달걀 요리에 버터 한 조각 넣어서 드시면 점심때까지 허기가 훨씬 덜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안정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면 식후에 졸리고 오후에 축 처지잖아요. 근데 좋은 지방을 충분히 드시면 그런 기복이 줄어든다고 해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생리 전에 식욕이 폭발하는 분들, 단 거 찾게 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아침에 버터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면서 식욕이 훨씬 안정됐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해외 건강 전문의 실험 얘기부터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분이 10일 동안 버터 100스푼을 드시면서 다른 음식도 함께 드셨는데요. 총 칼로리의 78%를 지방에서 15%를 단백질에서 탄수화물은 고작 7%만 드셨습니다. 거의 지방 위주 식단이었죠. 결과가 어땠냐면요. 중성 지방이 56에서 54로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수치가 100 미만인데 이미 좋은 상태에서 더 좋아진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지표도 0.82에서 0.58로 개선됐고요. 몸무게는 85kg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실험이고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방을 먹으면 혈중 지방이 올라간다는 단순한 공식은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버터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랑 같이 드시느냐입니다. 버터를 빵에 발라 드시거나 설탕 들어간 잼이랑 같이 드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으면 인슐린이 확 올라가면서 지방 대사가 억제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에너지로 안 쓰이고 쌓이게 됩니다. 대신 달걀 요리나 해산물, 고기, 채소 볶음 같은 음식에 버터를 넣어보세요. 고기나 채소를 볶을 때 마무리로 버터 한 조각 넣으시면 조미료 없이도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즐겨 마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레몬 버터 차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이상하죠? 버터를 차에 넣어 마신다니. 한번 드셔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따뜻한 물 250ml에 버터를 한 스푼 정도 넣으세요. 가염 버터 쓰시면 소금은 안 넣으셔도 되고 무염 버터 쓰시면 소금을 아주 조금 한 꼬집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밥 숟가락으로 한 두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이걸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시면 버터가 녹으면서 고소하고 부드러운 음료가 됩니다. 레몬 향이 느끼한 맛을 잡아줘서 의외로 깔끔해요. 이걸 언제 드시면 좋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잔 드셔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에너지가 올라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커피처럼 카페인이 없으니까 속 쓰릴 일도 없고 어르신들 아침 음료로 딱 좋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버터를 고르셔야 할까요? 마트에 가시면 버터처럼 생긴 게 참 많죠. 근데 이름만 버터지 진짜 버터가 아닌 것들이 꽤 있습니다. 원재료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버터는 원재료에 유크림만 적혀 있거나 많아야 소금, 젖산균 정도만 들어갑니다. 근데 원재료에 식물성 유지, 대두유, 경화유, 야자 경화유, 쇼트닝 같은 단어가 보이면요. 그건 버터가 아니라 가짜 버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브랜드 버터보다 추천드리는 게 따로 있어요. 제가 쓰는 버터 말씀드릴게요. 가성비로는 웨스트 골드 버터가 가장 좋습니다. 뉴질랜드산 목초 버터인데 가격이 착해요. 조금만 더 풍미를 원하시면 루어팍 무염 버터 추천드립니다. 덴마크산 발효 버터라 고소한 맛이 진해요. 더 비싼 제품들도 있는데 그건 확실히 가격값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정리해뒀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버터도 유제품이잖아요. 나는 우유만 먹어도 배가 아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기버터를 드세요. 기버터는 일반 버터를 오래 끓여서 수분이랑 단백질, 유당을 다 제거한 거예요. 거의 순수한 지방이라서 유제품 민감하신 분들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에서는 약처럼 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식품이에요. 제가 좋은 얘기만 드렸는데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이랑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빵에 버터 발라 드시고 밥이랑 같이 드시고 이러면 버터의 좋은 점을 못 누려요.
꼭 단백질이나 채소 위주 식사에 곁들여 드세요. 둘째,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드신다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갑자기 버터를 많이 드시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반 스푼 정도로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셋째, 드시고 나서 몸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속이 편하고 에너지가 좋아지면 괜찮은 거고, 불편하면 양을 줄이거나 기버터로 바꾸셔야 합니다. 버터는 수십 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진짜 문제는 버터가 아니라 경화유로 만든 가짜 버터였어요. 진짜 버터는 오히려 포만감을 주고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좋은 지방산과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식품입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버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가 핵심입니다. 빵이나 단 음식이랑 드시면 독이 되고, 달걀이나 채소랑 드시면 약이 됩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원재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크림만 들어간 진짜 버터 하나 장바구니에 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